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의 제1과목 필수 과목이죠. 많이 힘들어 하시는 학습이론입니다. 학습이론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좀 총평을 해보면 2023년에는 좀 수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이 막 어려운 학자분들도 많이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학습이론의 문제는 이번에 좀 해볼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겠는데 전반부 13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행동의 동기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동기죠. 동기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기를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재적 동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 동기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면 외적 동기가 생기겠죠. 자, 보상과 상관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보상과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관련 없다 한다면 내재적 동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보상과 관련 없이 내 성취감을 위해서,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적 동기, 내재적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 몰래 만화책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도 취미로 드럼 연습을 하는 거, 태블릿을 받기 위해서 학습지를 열심히 푸는 거, 용돈을 모아서 안나푸르나 등반을 계획하는 거, 공부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는 거. 여기에서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거죠. 세 번째, 태블릿이라는 외적 보상이 있네요. 태블릿이라는 외적 보상이 있어요. 자, 이것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과 연관성이 있는 학습지 열심히 푸는 것은 외적 동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외적 보상이 없네요. 그렇죠?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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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외적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적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내적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읽어보면서 외적 보상과 연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외적 보상과 상관이 없는가, 그것을 알아내시는 것이 1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적용된 이론은 또는 원리는 입니다. 첫 번째가 추동 감소 이론입니다. 두 번째가 반응 박탈 이론이고, 세 번째가 자극 대체 이론, 네 번째가 이과정 이론. 이과정 이론을 우리가 도피 회피 학습과 연관성이 있죠. 도피 회피 학습과 연관성이 있다. 이 도피 회피 학습을 이게 1과정, 이게 2과정이 되겠죠. 자, 도피 회피 학습, 이것은 마우러의 회피 학습이라고 하죠. 자, 1차적으로 도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회피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맥의 원리까지 5개가 세팅됐네요. 학생 C는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C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엄마는 운동을 30분씩 하면 좋아하는 게임을 1시간씩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후 C는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프리맥의 원리라 합니다. 자, 프리맥의 원리가 답입니다. 답은 5번인데, 자, 엄마는 운동을 30분씩 하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C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낮은 활동입니다. 자, 가능성이 낮은 활동이고, 자, 선호하는 것이 뭐죠? 네, 좋아하는 것이니까 게임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죠. 가능성이 낮은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강화물로 쓴 거죠. 강화물로 쓴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프리맥의 원리의 개념입니다. 숙제 다 하면 야구 경기 보게 해줄게. 숙제 다 하면 스마트폰 게임 하게 해줄게. 이런 것이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네 가지를 다 해설에 넣어 드렸거든요. 뭐 추동 감소 이론을 간단하게 말하면 헐의 추동 감소 이론은 욕추행으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욕추행. 처음에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추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추동 감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추동 감소 행동.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게 일종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욕추행으로 외우시면 돼요. 제가 식욕이 생겼어요. 그러면 추동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배고픔입니다. 예, 욕구가 식욕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추동에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픔을 감소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죠? 섭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추동 감소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반응 박탈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하루에 TV를 3시간 보는 아동이 있어요. TV를 3시간 본다? 이게 기저죠, 기저. 3시간이 기저가 됩니다. 자, 이 아동이 TV 시청 행동을 기저율이 3시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1시간으로 줄였으면은, 네, 박탈시킨 거예요. 3시간에서 1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TV 시청은 강화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부른 상태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아, 나는 이 정도면 배가 부른 상태야.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배가 고픈 상태가 되죠? 이해되신가요? 네, 배가 고픈 상태가 되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응 박탈 이론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극 대체 이론은 뭐 여러분들 해설에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조건 자극이 있고 그다음에 무조건 자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으로 대체하는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극을 조건 자극으로 대체한다는 이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과정 이론은 많이 아시죠? 우리가 이 도피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고요. 도피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회피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 형성이 다 들어있다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우리가 어떤 전기 충격이 딱 왔어요. 결과적으로 전기 충격이 오면 도망가죠. 자, 이게 도피입니다. 이게 개념이 뭐예요? 결과와 행동의 연합이잖아요. 결과와 행동의 연합 또는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라 하죠.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번개가 치면 나중에 천둥이 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제 대비를 하는 거 있죠.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자, 여기 회피학습이 그런 겁니다. 전기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것은 도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기 충격이 올 거를 미리 대비해서 미리 회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극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회피와 연관성이 있어서 고전적 조건화를 합니다. 이게 이과정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론에서 배웠던 거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려다가 좀 길게 했네요. 자, 3번 들어갑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사례인데 이런 문제 패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례 문제 중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 조작적 조건 형성의 사례. 자, 그러면 사례로 옳은 것은인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장미를 보기만 해도 재채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장미를 본다. 그럼 이거는 자극이 되고 재채기를 한다. 이건 반응이 되겠죠. 장미 꽃가루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이건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고전적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의 호감을 유발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유명 연예인이 자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호감을 유발한다. 이게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이해되셨죠? 손톱을 깎고 시험을 본 날 성적이 좋았네요. 시험 볼 때마다 손톱을 깎습니다. 이게 미신행동인지 아시죠? 이게 미신행동이에요. 미신행동은 강화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강화. 손톱을 깎는 것이 일종의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사례. 조작적 조건 형성의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신행동이 있죠. 그 다음에요. 네, 강화와 벌이 있죠. 그 다음에요. 토큰 강화가 있죠. 토큰 경제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행동 형성이 있습니다. 행동 조성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사례거든요. 자, 부정적인 단어와 특정 민족을 짝지어 제시하면 편견이 생길 수 있다.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고요. 특정 민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극이라 하고 편견은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자라가 뭐가 돼요? 자극. 놀란다? 반응. 소뚜껑 보고 자극. 놀란다?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보는 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니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강화 계획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연속 강화 계획이냐, 고정 간격이냐, 변동 간격이냐, 고정 비율이냐, 변동 비율이냐. 2번부터 5번까지는 간헐적 강화 계획을 합니다.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버스가 출발했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15분에 한 대씩 별표. 15분에 한 대씩 버스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처음 몇 분간은 버스가 오는지 신경을 쓰지 않다가 15분이 다 되어감에 따라서 버스가 오는지를 자주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15분에 한 대입니다. 그럼 뭐죠? 네, 고정 간격이죠. 고정 간격, 일정한 시간마다 버스가 오죠. 고정 간격, 답은 2번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죠. 월급이 있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들어갑니다. 자, 기억에 관한 설명.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서 보면 먼저, 초두.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초두 효과 때문이다. 가장 앞에 있는 것을,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두 효과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걸 기억하는 건 뭐죠? 뒷부분을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신 효과라고 하죠. 최신 효과. 가까울 근자를 써서 신근성 효과라고 합니다. 신근성 효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이 라틴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라틴어가 영어 이해에 도움을 줬대요. 자, 그러면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라틴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영어가 모국어고 지금 현재 라틴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라틴어를 배우다 보니까 영어 이해가 잘 됐어요. 자, 이거를 역행이라 하죠. 역행. 학습에 도움이 됐죠. 영어에. 그래서 역행 촉진이라 합니다. 역행 촉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라틴어 때문에 영어가 기억이 안 난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인출이 할까요? 잘 인출이 안 된다. 기억에 방해가 된다. 하면 이건 뭐예요? 역행 간섭이 되는 겁니다. 역행 간섭이 된다. 근데 여기는 이해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도움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역행 촉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먹었던, 과거에 먹었네요. 일주일 전에 먹었던 저녁 메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손행 간섭이다. 자, 그러면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 현재가 여기죠.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볼 때 일주일 전에 먹었던 저녁 메뉴, 요것의 메뉴를 기억하지 못했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죠? 역행 간섭입니다. 손행 간섭이 아니라 역행 간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친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전 이름만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자, 쉽게 말하면, 자, 예전 이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셔야 돼요. 자, 예전 이름이 있고 지금 현재 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 이름만 떠오른대요. 예전 이름만 떠오른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개명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 친구가 이름을 개명했는데 친구의 예전 이름만 떠올라요. 지금 여기는 잘 안 떠오르고, 따라서 이건 뭐다? 순행 간섭이 되죠.
순행간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행간섭 틀렸고 순행간섭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이것이 헷갈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죠. 디귿과 리을은 바뀌었고 이 두 가지는 맞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는 반도라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의 근원이 아닌 것은, 이건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생리적 각성 또는 뭐 정서적 각성이라고도 하고요. 네, 자기 효능감에 도움이 됩니다. 대리 경험도 됩니다. 외재적 동기는 없습니다. 사회적 설득, 다른 말로 언어적 설득이라 하죠. 다른 사람의 언어적 설득도 도움이 됩니다. 완숙 경험, 완숙 경험은 과거 성취 경험과 동의합니다. 과거 성취 경험과 동의합니다. 딱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자기 효능감의 근원에 아닌 것, 이거 외에도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보상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서 출제했던 것들입니다.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집단 B의 학습 유형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죠. 톨만 잠재학습. 답은 4번입니다. 톨만의 잠재학습. 인지학습 이론 중에 하나죠. 인지학습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통찰학습은 퀼러죠. 퀼러. 자, 퀼러의 통찰학습도 마찬가지 인지학습 중에 하나입니다. 퀼러의 통찰학습도 시험에 출제 잘 됩니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톨만과 혼지크는 쥐를 이용해서 미로 찾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로 실험이라 하죠. 그때 나오는 것이 뭐죠? 인지지도입니다. 쥐가 인지지도를 형성하게 되죠. 자, 집단 A의 쥐에게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보상을 줬고, 집단 B의 쥐에게는 처음 10일 동안 보상을 하지 않다가 11일째부터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보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집단 B의 쥐는 11일째 시행부터 오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잠재학습이죠. 이미 학습이 됐어요. 집단 B를 보면 이해됩니다. 이미 학습은 되었다. 그런데 보상을 줬죠. 먹이를 줬다는 소리죠. 그래서 11일째부터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보상을 줬더니 오류가 확 줄었다는 것은, 자, 이미 학습이 됐는데 학습된 행동 수행에 강화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강화는 행동 형성에, 다른 말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화는 이미 학습한 것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학습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이게 잠재학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아시겠죠. 통찰학습, 아하 그거였어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 통찰학습. 침팬지의 바나나 실험이죠. 그 다음에 변별학습 아실 것 같고, 관찰학습 반도라, 미신학습은 아까 했던 미신행동과 연관성이 있겠죠.